네,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주요 쟁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죠.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과 또 내일 열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분석,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성향을 떠나서 그 어제 선고 내용 자체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힌트가 좀 보이질 않는다.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쟁점이 한 가지만 겹쳤습니다. 그 한 가지가 바로 12월 3일에 선포된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가담 내지는 방조했느냐, 묵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 내지는 인용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재판관들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요. 그런데 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당시에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라고 또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담 내지는 묵인 방조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적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 자체는 좀 읽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구체적으로 어제 선고 내용을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과는 어제 선고가 좀 어떻게 달랐습니까? 네, 일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4대 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. 이 기각 4인, 인용 4인으로 나뉘었고요. 또 체제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기각의 의견을 내놓았거든요.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로 갈렸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체제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여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분들도 이제 헌재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의견이 무려 4갈래로 나뉘었고요. 재판관들마다 자신의 논리를 또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왜 한 총리에 대한 이 선고일이 늦어졌는지 또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재판관들끼리 이견이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네. 앞서서 이제 비상계엄 관련 판단에서는 이제 헌재가 이번에 한덕수 총리 선고 때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법조계에서 이것은 좀 고의적인 판단 누락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윤 대통령 쟁점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좀 적지 않은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윤 대통령의 이 해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에 출석해서도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당시에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.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이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3일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위헌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현재 나오는 이 한 총리의 행동 자체가 그 위헌 위법성을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에 가담했다거나 동조나 묵인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관련된 내용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김북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지난 재판들을 좀 보면 계속해서 좀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어제도 그 의견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죠. 김복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4인의 재판관과 함께 기각이라는 의견은 동의를 했습니다. 다만 이 4인의 재판관들이 지적했던 이 헌재 재판관 이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4인의 재판관을 본 반면에 김복경 재판관은 이 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.
즉, 이 한 총리에 대해서 어떠한 소추 사유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. 네. 그에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위헌 위법하고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같은 경우에도 위헌 위법하고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위헌 위법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봤거든요. 예. 두 재판관의 의견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것이 어쩌면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계속해서 길어지는, 즉 헌재 재판관들의 지금 이 숙고가 장기화되는 한 가지의 원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부 재판관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고 세 갈래 길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과를 보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을 놓고 보면 거의 네 갈래 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양보 없이 시각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. 네 갈래로 갈린다라는 건 사실 흔치 않고요.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4대 4로 두 가지 의견 정도로 갈리는 게 통상적인데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소추 사유별로 판단이 달랐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의견 간의 타협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요.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지금 재판관이 따지고 보면 5명인 거고 네. 그리고 위반이 아예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이 있는 거고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은 또 2명의 재판관이 있는 거잖아요. 네,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이 해당 이 결정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결과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 어제 결정문을 보면서 적어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각하의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네. 그 이유는 일단은 이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이 헌재 재판에 끌어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 윤 대통령에서는 이것이 위법식 증거고 이 부분은 각하의 사유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예.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거든요. 형사 사건의 기록을 끌어다가 헌법 재판에 사용했지만 예. 이 부분이 부적법 각하의 사유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졌고요. 뿐만 아니라 이 형법상 내란죄 쟁점에 대해서 국회 의결 없이 이 청구인이죠. 국회 측이 임의로 빼버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각하의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각하 사유로 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렇다는 뜻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각하의 근거들이 헌재 재판관들은 그렇게 각하의 사유로 상당성 있게 보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. 물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탈락시킨 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투진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소송 요건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각하 사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좀 낮아졌구나 이 정도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각입니다. 네. 김복형 재판관, 정영식 재판관, 조한창 재판관의 결정이 관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바로 각하의 의견을 냈던 2인의 재판관들의 그 각하 사유를 좀 보시면 네.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. 각하의 이유가 한 총리에 대해서는 일반 의결 종족수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킬 수 있는 그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봤거든요. 네. 그러면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 사유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에 일반 의결 정족수로 자꾸 탄핵을 시킬 경우에 국가 비상 상황에서 그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국가 비상 상황, 탄핵 소추권의 남용 남발 이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이 주장과 닮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낸 이 2인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의 결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금 우호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지형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. 개인적으로 네.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번 예. 주 목금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습니다. 그 이유가 헌재 입장에서도 3월 안에는 결정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심리적 압박도 있을 것이고요. 네. 국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 선고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
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3월 안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내일 이제 일반 선고가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바로 이어서 국가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빠르면 빠르면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? 네, 다음 주가 되면 벌써 3월 31일부터 4월 첫째 그렇게 주가 되는군요. 시작되잖아요. 그래서 네. 4월 첫째 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내일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쟁점을 보면 그 김문기 골프 그 발언과 그리고 이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그 국토부 협박했다라는 발언이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 쟁점 중에 그나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방송에서의 예. 발언인데요. 네. 실제 검찰의 이 재판부도 방송사 4곳에서 발언을 했습니다. 각 발언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공소사실 어떤 것과 매칭이 되는지 정확히 특정하라라는 요구를 공판 과정에서 했습니다. 그 말인즉슨 현재 적시된 공소장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할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심과 달리 2심에서 어떤 결과에서 변동성을 가져온다면 예.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부분은 좀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. 들고요.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 직원들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계속해서 협박을 한 바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조차 이 협박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증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. 사실은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결론은 이제 김문기 몰랐다. 이 네.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하시는 건데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쟁점이었잖아요. 네.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. 그 발언에서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략을 이재명 대표가 좀 바꿨을까요? 항소심에서?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예. 표현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에서는 조작했다라는 의미를 일반인이 듣기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식, 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죄로 이제 이 판결 선고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. 검찰에서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관련해서 김문기 관련해서 다 무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그럼 뭐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다.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사실상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 한들 예.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50% 정도가 무죄가 선고되는 건데요. 원심의 형량이 워낙에나 무거웠죠.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. 벌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형종의 변경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. 형종이 변경된다 한들 벌금 500만 원 정도 부근의 선고는 가능하겠지만 100만 원 미만까지 낮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. 오히려 전부 무죄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은 어떤 피선거권 박탈이나 이런 이슈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법률적인 쟁점들 살펴봤습니다.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